안녕하세요. 보고 쓰는 남자 보스남입니다. 오늘은 중국 근현대 미술 이야기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전통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여기에 2글자를 더 붙여볼게요. 중국 전통. 어떠신가요? 쉽지 않을 것 같죠? 맞습니다. 전통 중국화는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보수적인 성격 또한 강했습니다. 원나라 이후로 문인 화가들의 입지가 화원 화가들보다 훨씬 높아졌고요. 그림의 기교보다는 사의라는 개념이 더 앞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중국 전통화는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화가는 이 어렵고 난해한 전통 중국화를 참신하고 또 재미있게 해석해낸 독보적인 화가입니다. 화가의 이름은 반천수입니다. 화가는 1897년 절강성 영해현에 어느 가난한 농부이자 문인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7살에 서당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서당에서 글자와 고전 문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 고등 소학교에 입학해 정식 교육을 받습니다. 1915년 항주 성립 제1사범학교에 1등으로 입학한 반천수는 이숙동, 경형이 등의 유명한 화가이자 지식인에게 정식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1925년 상해로 건너가는데요. 그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상해 신화예술전문학교, 상해 전문미술학교,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국립서호예술원의 교수로 임명되게 됩니다. 1937년 국립서호예술원이 충칭으로 피난을 가게 되자 교수였던 반천수 또한 이에 동참하게 됩니다. 중일전쟁이 끝나고 치열했던 공산당과 국민당의 전쟁 또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949년 신중국이 건설되게 됩니다. 화가는 이때부터 전국 각지를 유람하며 자신의 화풍을 개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벌어진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로부터 그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큰 나무 간판을 목에 걸고 고깔모자를 씌운 채 수차례 거리로 끌려 나와야 했습니다. 계속된 구타에 그의 심신은 너무나 허약해졌고 70대의 노인은 결국 큰 병을 얻고 맙니다. 그리고 1971년 결국 병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타계하고 맙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키워드로 반천수 선생의 작품 세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사의화입니다. 사의화, 묘사 대상의 생긴 모습을 창작가의 의도에 따라 느낌을 강조하여 그린 그림,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림을 자세하고도 세밀하게 묘사해낸 공필화와는 다른 화법입니다. 사의화의 핵심은 간략한 선으로 묘사를 하되 대상의 핵심 부분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반천수는 대학 시절 체계적인 소묘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자기의 화풍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가는 스스로 화랑을 찾아다니며 전통 사의화에서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오창석의 사의화에 가장 감명을 받습니다. 반천수의 사의화는 시, 서, 화, 인, 이 4가지가 합쳐진 사절이 고도로 결합된 독특한 기질과 매력을 지녔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확실히 공필화만큼 섬세한 붓질과 사실적 기법이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의화 속 형상들은 확실히 생동감이 넘칩니다. 파란 향로 속에 담긴 꽃을 보실까요? 화가는 꽃잎에
선연법을 이용해 꽃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대충 바른 듯한 향로의 색도 자세히 보면 농담 조절로 인해 확실한 형태미를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죠. 쓱쓱 그린 듯한 고양이입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겁에 질린 표정과 등을 바짝 들어올린 경계의 몸동작은 너무나 사실적입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작은 새 두 마리네요. 이 그림은 많은 붓질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화가의 몇 번의 터치로 앙증맞고 귀여운 새 두 마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사이와에 대해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반천수의 사이와는 재미있고도 참신합니다.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화가는 거의 모든 그림에 이러한 글들을 썼습니다. 바로 이러한 글들을 제시 혹은 제발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두 번째 키워드는 제시, 제발입니다. 그림의 제발하는 것은 중국 전통 회화의 특색 중 하나입니다. 화가들은 처음에는 그림에 그저 자신의 이름만 적어서 사람들에게 누구의 작품인지를 알렸습니다. 문인화가 발전하고 흥함에 따라 화가들은 점차 시를 적어 넣었습니다. 좋은 그림에 좋은 시를 배합하면 조형 예술과 언어 예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어서 금상첨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는 반천수 회화 작품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지화입니다. 지화는 반천수 화조화 창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지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손가락 지자에 그림 화자가 더해져 손가락에 먹을 묻힌 후 손가락 놀림에 의해 생동하는 그림을 그려내는 회화 형식입니다. 청대의 화가 고기패를 시작으로 많은 이들이 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지화는 용구의 한계로 인해 주로 작은 폭의 그림으로만 제작이 많이 되었는데요. 반천수는 큰 폭으로 제작했습니다. 거의 이 분야에는 그가 창시자라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청하도라는 지화 작품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미 지나가고 새벽의 쌀쌀함 속에서 연못가 한쪽에는 연잎들이 이미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활짝 피었던 꽃잎들이 하나 둘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화가는 손바닥으로 단번에 연잎의 검푸름을 그리고 꺾어진 연꽃의 슬픈 신운을 표현했습니다. 반천수는 고전과 현대의 서로 다른 중국 화파의 예술적 특징을 융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전통 회화의 구도와 기교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회화의 화면 분포가 호방하고 평범하지 않길 원했습니다. 그의 구도의 가장 선명한 특징은 기묘하면서도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획기적인 구도입니다. 이 그림들을 보시죠. 반천수 작품 구도의 특징은 높거나 혹은 멀고 넓은 각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큰 바위를 즐겨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높이 나는 독수리나 새들을 배치했습니다. 멀리 떨어지는 폭포, 오래된 소나무 등을 기묘하게 배치하여 참신한 구도를 늘 시도했습니다. 반천수가 그린 거대한 바위들은 특별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보통 준법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바위를 그립니다. 하지만 반천수는 단지 몇 갈래의 윤곽선만으로 커다란 바위를 그려냈습니다. 지금까지 반천수 선생의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반천수 선생의 그림은 때론 아기자기하고 때론 획기적인 구도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도 중국 화가 고리탑탑한 그런 답답한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천수의 이야기였고요. 다음 편에 새로운 화가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